몇 점 예상하세요? 시험 중간고사. 어떤 거요? 과목별로요? 많이 주세요. 교수님이 제일 짜요. 제가요? 네. 그리고 교수님 맞아. 과목에 제일 애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요? 아, 너무 직선적으로. 점수 지금 주실 것 같은데. 찔렀나? 아니, 죄송합니다. 점수를 넉넉하게 드리려고 했더니 한번 갑자기 소리 해야 되는데. 다시 생각하게. 네. 다시 생각해. 잠시 마음을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질만 있었다. 네. 그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뭐 다른 행사 때문에 기관장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이 요즘에 죄송한데 그 신입사원들 공채를 내거나 뭐 이렇게 보면 죄송한데 4.5점 만점에 4.3 이하가 없어요. 네. 그러면 4.5, 4.3이 옛날에 잠깐 받아요. 그러니까요. 받기 힘들었죠. 성적점만큼 받아요. 점수에. 그게 한 명이나 두 명 뽑는데 예를 들어 한 30명 정도 지원해서 오면 죄송한데 30명 중에 한 28명이 4.3, 3.5 이상, 4.3 이상이 90점 이상이 돼요. 저희도 못내요. 점수를 못 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학에서의 성적은 무시하자.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성실하게 했나 안 했나만 보는 정도지. 홈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힘이 아니 그 성인반 말고 이제 일반 전문. 일반. 네. 기본이 되네. 네, 90점이 그냥 A가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하니까 그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요새 이제 그 많이 쓰는 거. 네, 뭐라고 그러죠? 이제 챗GPT나 뭐 이런 거를 뭐 1분 만에 레포트 만들어내고 하니까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저 제안서 하나 만들자. 청소년 자아도중과 향상에 대한 제안서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딱 엔터 치자마자 한 5초면 쫙 이거 다시 그 중에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15주차, 15회기짜리 프로그램을 압축해줘. 그리고 또 나오면 아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자아도중과 실천 프로그램이 좀 약해. 외국 사례는 어때? 외국 사례를 넣어서 다시 만들어줘. 그럼 쫙 이렇게 명령어 한 6, 7번만 넣으면 실제 현장에 쓸 제안서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자기네 회사 조금 소개하고 앞뒤 한두 페이지 넣으면 이제 하나가 가정돼요. 하루에 저희도 지난주에 뭐 이렇게 도청에 뭐 하는 거 했는데 죄송한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게 있고 뭐 머릿속에 있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이게 맞는가? 그럼 천안 도청의 어떤 방향이나 이게 맞는가? 그럼 지금 올해 당장 그 주무관이 바뀐 아이의 생각하고 맞나? 방향을 싹 보고 그런 것만 싹싹싹 바꿔서 죄송한데 솔직히 1시간도 안 걸려서 하나 만들어서 이건 내가 담당하는 거니까 우리 저 담당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괜찮겠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마감 시간 다 됐죠? 보내죠? 지금 보냈어요.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챗GPT나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거, 질문을 어떻게 던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더 하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안 모르셔도 내가 질문을 어떻게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어떻게 분명한 단어로 표현할 거냐만 고민해 보시면 정확히 답을 찾아내실 수 있죠. 근데 또 요즘에 2035년 미래세대 미래학자들 서울대에 많은 연구자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2035년에 무엇이들 새로운 직종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AI 보셨어요? 지금 배워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쟤네들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높아져서 지금 배워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회계 사세무사. 지금도 여러분 뭐죠 그거? ERP 프로그램 딱 넣으면 세무서 신고 안 해도 그냥 직접 세무사에 내도 될 정도로 회계 사무실에서도 회계 담당했던 전공자 하나만 직원 하나 채용하면 100명, 200명 직원이 있는 거 다 ERP로 다 계산해서 회계까지 신고까지 혼자서 다 해요. 지금 회계학과 가려고 그러면 죄송한데 가방 싸들고 말려야 돼요. 떨어져서 계속 하냐? 네,
아우 지금 말려야 돼. 지금 그건 컴퓨터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컴퓨터가 잘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세무, 회계, 자료 전산으로 자료 딱 받아서 걔는 한 시간 만에 1년치도 0으로 딱 만든 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딱 와요. 사람이 계산하면 몇 날 며칠 걸릴 걸 걔는 딱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예외 사항들, 법률적인 예외 조치되는 것들만 사람이 한테 껴주죠. 그거 할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딴짓거리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충분해요. 딴 주머니를 차거나 딴짓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회계를 한 사람이 한명 더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피할 도망갈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죄송한데 그것도 지금 AI가 더 잘해요. 전 세계 모든 그 사례들을 도망간 사례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쟤네가 모른다라는 거를 그다음에 적법을 가장한 탈법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죠. 지금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하는 자연과학 쪽에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미래 세대에서는 직업에서 축소될 것이다.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연봉을 예를 들어서 1억 받던 아이들이 1억을 꿈도 못 꾸죠. 반으로 뚝 떨어져요. 예. 오히려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휴먼 서비스. 변화가 가능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네. 교육에 관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금의 학습 방식으로는 안 되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인식을 AI에 물어보는 상황들, 클라이언트의 상황들 몇 가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넣어주면 이런 사람의 MBTI는 어떻고요, 가계도 생겨서 좀 딱 넣어주면 가계 문제에서부터 쫙 해설까지 해서 쫙 레포트 한 장 딱 나와요. 근데 AI는 참으로 객관적이죠. 주관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상담을 하면 저도 감정의 동물이라 어떤 때는 좋게 받아들이다가 어떤 때는 한쪽 귀로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멈추면 안 들어와요. AI를 넣으면 쫙 객관적으로 나의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람 한 번을 평가해 딱 줘.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불안한데 끊임없이 하셔야 되니까. 이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얘기 주면서 대학 졸업했고 그다음 회사에서 전적 10년으로 이제 전문가 레벨에 올랐어. 이제 가만히 이제 할 만큼 했지 뭐 이제 놀고 뭐 이제 일하면 되겠지. 예, 죄송한데 그러면 제자리가 아니라 쫙 밑으로 가시는 세상이 계속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맞춰서 뛰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이제 불행해지죠. 그래서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쪽의 어떤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유용해질 거다. 값어치가 올라갈 것이다.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그 경제 얘기한 것들 나온 거 보니까 AI 때문에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것이다. 교육에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고서 뉴스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요새 올해 하이닉스가 200조, 250조 순이익을 본대요.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이 250조는 뭐 이제 해도 250억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250조라고 하니까 이제 감이 안 오네요. 뭐 1인당 직원 3만 명에 1인당 5억씩을 주니 뭐 그런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내년 초에 올해 연말에 7억이고 그러면 다음에는 15억씩.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휴직 했던 사람들이 다 복귀한대요. 해야죠. 네. 이래야죠. 어쨌든 숟가락은 밥상에 얹어놔야 그 5억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월급은 그냥 열심히 놀고 쓰고 PS 받아서 성과금 받아서 한다고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사회복지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거의 자괴감을 느낄까.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학교의 노정자 교수님하고 노정자 교수님이 그 충남 협의회 회장하실 때 제가 상근 부회장을 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올렸거든요. 보건복지와 폐업을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담소 소장님들이 거의 석박사까지 해서 10년, 20년씩 하셔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연봉을 보면 참 아쉽죠.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 천만 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보다 저희 법인의 직원들보다도 적게 받으셔서 20년 하신 사람들보다도 왜 그래요? 이게 여가부에서 나오는데 테이블이 보건복지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충남에서 이거 해서 테이블 바꾸고 기본급 바꾸고 수당도 바꾸고 사회복지처럼 수당도 호봉대로 더 늘려서 호봉제가 22호봉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31호봉까지 그걸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그거까지 했죠. 이어서 누군가 하겠죠. 저희가 끝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심각한 이제 자괴감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은 힘들어질 거고 힘들어진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그분들을 누가 케어하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국가 경제를 선순환을 위해서 잘 써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건가요? 엊그제 그 시사뉴스에 나온 그거 보셨나요? 백화점 매출이 오르고 있다. 고급 백화점에 백화점이죠. 고급이 많죠. 명품 매장에 떼아닌 그 산업 성장률이 20%가 넘었대요. 2월에.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들이 PS가 풀리면서 현금을 많이 가진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안 사던 명품 옷, 명품 시계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명품 매장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외 많이 나가서 요새 저희 아이도 신혼여행 뭐 2주씩 3주씩 갔다 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할머니 거 하고 숙모들 거 하고 사와라는 돈도 따로 줬는데도 겨우 그만 돈 10,000원짜리 갖다 사놓고 다 쓴 거더라고. 야, 저희가 거꾸로 사서 다시 줬어요. 동생네 제주씨들 두 분하고 고모하고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니 그 천안에서 살 수 있는 그 허름한 거 같은 스카프 그거 사다가 주면 포장해가지고 이쁘게 허름이야. 아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크게 뭘 잘못 가르쳤구나. 근데 어쨌든 뭐 시집가서 너네 새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폰을 안 냈는데 제가 대구 살면 혼냈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포자를 공부를 하면서 오늘 평가에 관한 부분들, 다음 주에는 가치평가에 대한 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해서 수업 녹음을 해서 하나 더 올려놨죠. 사이버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쉬고 오시면 안 되고요. 사이버에 출석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9주차죠? 9주차 수업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기준,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을 좀 정확히 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도 집사람하고 직장 생활 하니까 연금도 계속 듣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주변에 손 안 벌리고 나이 먹어도 죽을 때까지 쓸 거는 이제 열심히 하면 몇 년만 더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너무 준비가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간혹 해봐요. 나이에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 노후연금 여러분들이 이제 4대 보험, 실천, 기술론 그 여러 가지 공부하셨으니까 오늘 잠깐 옆으로 세서 생각이 나시나요? 1층, 2층, 3층, 4층,
참. ILO와 유엔에서 정한 노령연 국민연금들 노후 연금 대책 주장하신 거 생각나세요? 맨 바닥이 공공부조지. 네. 국민기초생활 아니면 노인연금 우리나라의 노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한 국민기초 기준선에 맞춰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건 또 처음 듣는 거 같이 말씀하실 때 설명이 계속 길어져야겠네. 입으로 안 나오시면 지옥 네. 네. 2층이 그럼 뭘까요? 네? 사회보험이죠. 공공구조는 내가 기여하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을 내는 건 없어도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죠. 사회보험, 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동차 보험 내가 돈 내고 내가 타는 동안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4대 보험이 4대 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이죠. 요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외에 재난구조, 재난보호, 긴급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기까지는 ILO에서 이야기한 노후를 대비한 국민들에 대한 그 노후에 대한 어떤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ILO가 세계 노동기구잖아요.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는 거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는 가능으로서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은퇴해서 노령일 때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적인 생각을 하고. 자, 3층이 뭘까요 이제? 개인보험이나 연금이죠. 네. 자, 여기서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요. 여기까지는 국가의 역할인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개인이에요. 네. 여기는 집단이고. 네. 요 위에 다시 개인이 넣는 사적연금입니다. 개인 사기업에. 네. 이건 공공에서 하는 공동성이 조금 더 강하고요. 여기보다. 자,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은퇴 후에 노령이 왔을 때 건강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제도를 갖추라고 하고 유엔에서도 가는 얘기를 하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이 비준을 받아서 ILO의 비준을 받아서 97년인가요? 평가를 했죠.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하게 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죠? 4가지.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부터라도 준비 잘 하세요. 젊다고 금방 가시죠. 시간이 금방 너도 60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40에 40kg, 50에 50kg 해야 된다. 60 되니까 무지하게 빠르지. 금방 됩니다. 자, 왜 사회복지 프로포잘 이야기하다가 뭐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사회복지 평가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제안서를 내는 부분들이 지금은 생애주기별 모든 분야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에 관한 걸 가끔 예를 들고 노인 분야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이일 수도 있고요. 영유아 복지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부분,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왔죠. 옛날에 이것도 겨우 했죠. 한번 거꾸로 볼까요? 이게 공식적인 건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 국인법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빈민들을 그냥 두면 다 어려워지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전의 봉건 시대보다는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계속 있었죠. 봉건 제도가 생기면서 집단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대규모 농장.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필요해서 빈곤한 사람들 그냥 내두다가 알아서 하던 살아서 온 놈만 내가 데리고 일할 거야 하다가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그리고 그 지원을 누가 해? 봉건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에서 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자, 이때 전해진 원칙이 첫 번째, 열등초회. 열등초회 원칙.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지원을 구인법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는 건강하게 내가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보다는 낮게 살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으로 내가 노동하는 사람의 수준보다는 낮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중위소득을 정하고 평균 중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부터 6번까지 가서 얘는 100만 원, 얘는 10만 원 벌어요. 쭉 나눠서 쭉 나눠보니까 50만 원이네? 50만 원이 중위소득이에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야기한 소득을 지원을 받기 위하면 중위소득의 몇 프로까지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났네. 100분의 30이에요. 50이 아니라 여기서 두 단계 내려온 30. 여기서 이제 100만 원, 10만 원이면 내 월 소득이 30만 원 이하가 돼야 국민기초생활보장상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아요. 100분의 50이 아니에요. 100분의 30, 100분의 40은 차상위, 100분의 50은 차차상위. 그래서 지원 내역이 틀려요. 예를 들어 교육은 좀 받을 수 있고 아이들 학비 지원 받을 수 있고 하지만 100분의 30은 정한 모든 걸 받지만 차상위는 다 못 받아요. 차차상위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연로하시냐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느냐 뭐 이런 다양한 급여들을 좀 나누는 거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열등초회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법이 계속 좋아져.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때 사회보험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죠. 네. 독일에서 1819세기 초. 네. 쭉 17세기에서 19세기 200년 걸려 사회보험으로 왔어요. 네. 이때는 열등초회 원칙이라고 했죠. 여기 그럼 균일초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균일초회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국가가 어느 정도 해주지만 네가 해라 뭐 보험제도를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게 의료보험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있죠? 고용, 산재 있죠. 그다음에 건강에서 장기요양이 가고. 자, 국민건강보험 9%인데 똑같이 내죠. 사용자가 4.5, 개인이 4.5. 건강보험 이것도 똑같이 내죠. 고용주가 반, 사용자가 반. 고용주가 반, 그리고 제가 반. 고용보험은요? 사대보험 안 내세요? 월급 내면 그냥 저건 나라가 떼가는 거구나 그냥 당연히 안 쳐다보시고 고용보험도 반반이에요. 특수한 경우를 뺀 일반은 반반. 산재보험 네? 회사 100%예요. 회사 100%예요.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의 몇 프로를 내시는 거죠. 따로 나눠서. 그거는 장기요양 등급 관리공단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것들도 지출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버시니까 뭐 잔돈 나가는데 신경 안 쓰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열등초회 원칙에서 균일초회가 아니라 개인이 부담 원칙으로 넘어온 거죠. 자, 최소한에서 이제 스스로 준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까지 요새 거의 뭐 개인 연금이나 개인 보험 하시는 거 거의 다 들으셨죠. 크든 작든.
자, 요까지 처음에는 나라에서 해주다가 개인이 부담을 같이 하다가 예,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이게 금액의 보장이 크지 않으니까 내가 좀 넉넉하게 살려니까 예, 저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들이나 기준들, 평가들, 가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죄송한데 많은 사회복지 제안서들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들, 특히 제가 보여드릴 것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일반 사회복지 공급 모금회나 뭐 삼성복지재단이나 현대복지재단, 초록어린이유산재단이나 뭐 오렌지재단 같은 데는 일반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아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나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기관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사회 흐름을 자기네가 바라보는 사회 흐름의 시각 아니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인가 하는 데의 시각이 같이 와 있어야 돼요. 공공기관은 좀 죄송한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나 뭐 도에 있는 도백의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죄송한데 이게 정치의 영향이 끼다 보니까 야 내가 좀 할게 내가 넣었어 그거 나야 예, 그런 것들 좀 픽업하죠. 예. 그러나 이런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죠. 예. 냉정하게 보죠.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흐름도 이렇게 바뀌어왔고 사회 현상이 흐름이 제도가 정책이 이렇게 바뀐 건 제도와 정책은 현장보다도 훨씬 느려요. 현장에서 안 된다 소리 나야 이제 정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사회 현장도 이것보다는 죄송한데 두세 발 앞서서 바뀌어요. 이건 늦어요, 제도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이런 흐름하고 똑같이 가시면 되겠어요? 죄송한데 이러면 초등학생 수준 되는 거예요. 현장은 최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안서를 내는 모금하는 곳이나 이런 받는 곳은 거의 다 대학생 수준. 뭐 열심히 하는데 대학 원 수준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 재단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장학회도 이사로 있는데 제가 작년 올해 저희 학교에 많이 장학금생들 학교에서 과별로 넣었죠. 간호학과랑 저희 학과랑 추천받아서 해서 해줬는데 많이 왔죠. 요새 일반 재단들 장학금 100만 원 좀 많이 주잖아요. 기업들 빼고는. 삼성 같은 데는 뭐 많이 주죠. 대한민국에서 한 학기에 400만 원씩 주는 그 장학재단이 많지 않아요. 이제 두 번 받으면 8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도움이 되죠.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장학재단에도 보면 이렇게 장학금을 추천하는 학생들 아니면 그 사유들이 명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목적과 맞아야 돼요. 근데 별의별 이유를 따라서 어쨌든 한번 되면 많이 나가야 되니까 오죠. 그 서류 심사할 때 걸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제안을 해서 각 대학별로만 듣자. 서울 경기에 몇 프로, 서울 경기에 너무 많으니까 서울 예를 들어 지역별로 저기를 두어서 가중치를 둬서 서울 경기는 5%, 대신 지방 광역시는 10% 이내로, 그냥 일반 도 단위로 뭐 20%씩,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진짜 우수한 인재들이 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이 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좀 찾아보자. 예, 그래서 했죠.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한 3명, 2명에서 3명 이내. 정말 줄 사람, 그리고 정말 꼭 줘야 될 사람들만 뽑아서 보내줘라. 라고 했죠. 저희 학교 작년에 2명, 올해 2명 있습니다. 아니요. 네, 제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리 좀 소스를 드리죠. 이렇게 저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방향 저기
왜냐하면 그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냉철 워낙 많이 보니까 냉철해서 딱 보고 자기네 제안서하고 똑같아요. 첫 페이지에 자기네 설립 목적에 같이 지향하고 안 맞으면 딱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옆으로. 이만큼 쌓여서 보니까요. 전국에서 보기에. 딱 첫 페이지 딱 펴보고 쭉 보고 이건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닌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만큼 남아요. 100개 중에 한 10개, 20개 남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기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돈 나와요. 계좌 다 받으니까 결정하고 나면 서울서 내려오는 데부터 입금 다 끝났습니다. 백석대 둘, 뭐 어쩌고 다 얘기해줘. 빠르죠. 그런 것들 맥락을 잘 보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을 살피고 어떤 목적대로 맞는지는 죄송한데 AI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짚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고민해보시고 필요한 공부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흐름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고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들은 어떤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평가라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그동안 공부하셨던 걸 다 끌어왔는데요. 제안서를 내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할 건지 평가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문章작성해 주면 될 거거든요. 평가를 공부를 하면 AI한테 명령 내릴 명령어가 몇 가지 떠오르죠. 효율성, 효과성, 합목적성이 맞아? 그리고 이거 성과평가할 거야? 가치평가할 거야? 윤리기준에 맞아? 몇 가지 질문 던지실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더 제안서가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자, 평가라고 하는 것 저희 나라에서 1997년인가요? 예, 그 사회복지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 평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시위 매일 하고요.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무슨 기관협의회 뭐 해갖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뭐 일부 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가요 1990년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서울올림픽을 할 때 연평균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8.5%, 8.7%. 1년 연평균 성장률. 네.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고 해도 6%, 뭐 5%, 10% 그랬지만 몇 년 전까지. 근데 뭐 규모는 다르겠죠. 거기는 인구 15억에 7%고 우리는 인구 5천만에 뭐 예를 들어서 7%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를 저희가 한 10년 성장했어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을 했죠. 자, 그 축적을 한 부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시원하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많이 투입됐던 금액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죠. 그 전에 했던 것들도 그 단순히 그냥 뭐 인마이 포켓 하시는 분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관들을 좀 정책적으로도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여기처럼 기관들을 다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평가의 목적을 사회복지사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알죠. 근데 당장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 100원을 똑같이 나눠줬던 것들을 뭐 누구는 110원 주고 누구는 줄여서 80원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서운한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면서 점점점 발전하게 지금 행복이음이라든가 바로 이음처럼 전산화 처리돼서 이제 거꾸로
정확히 주고 정확히 일하고 정확히 받아가는 게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좋아진 거 뭘까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A 등급을 받으려고 서로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공부하고 또 그 어떤 행정 체계나 정책 체계들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조직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책무성이라고 하는 단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기금들은 재원들은 다 저희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조세예요.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위성이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여러분들 자격증은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어떻게 만들 거냐, 시설은 뭘로 할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들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에서 하는 모든 그 관련된 규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 안에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법제화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올해 요양보호기관들 하죠. 여기저기 전화가 저도 많이 와서 또 저희 어머니도 또 요양보호사 계시니까 거기 기관에서도 막 전화 와서 전화 오면 자기네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저희 어머니는 안 오신 것 같은데 보면 네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분들이 노력하신 거를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거에 맞도록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게 이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삼성이나 외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이런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돼서 평가값도 연계해서 맨 처음에 제안서 첫 장을 보면요 기관에 대한 소개 있죠. 기관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인력은 예를 들어 사역자 일부분 몇 분이 계시고 경력자 몇 분이 어떻게 계시고 조직은 어떻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네. 거기에 이 평가 제도에 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화되었다 또는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평가를 발표하잖아요. 전 국민에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저희 어머니도 벌써 아세요. 저쪽 기관이 좋다더라. 이번에 평가 말하는 현수막도 붙었고 A 가보라. 거기 한번 가봐라. 가보게 좀 알아봐라. 프로그램 좀 알아봐라. 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자료로서도 공표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오래전부터 평가에 관한 방법들 논의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을 들여간 만큼 효과를 보느냐, 효율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래서 행정에 관한 부분, 과학적인 방법에 관한 부분, 또 연구에 관한 부분들 다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기관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심도 조금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쁘고 잘하는 말 잘 듣는 기관에 좀 더 지원해주고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공모사업들도 할 수 있게 참여기회도 더 주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맥락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저희가 SVR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 가치들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느냐. 아이를 위한 기관은 정말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우리나라의 주역으로서 동력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느냐.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느냐. 또 노인을 위한 부분은 재가복지 상황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노인으로서의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맥락을 살피고 가치를 따져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전체적인 평가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년의 텀을 두고 열등처우에서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할게. 사회보험부터 다 해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야 담당자들끼리 요번에 어땠어? 거의 뭐 내부 평가한다고 다 좋다고 그러죠. 안 좋은 거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안 좋은 거 얘기하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했었죠. 지금은 사전사고 사전설계, 사전사고 실험 설계를 합니다.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의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진행한 후에 사후검사, 만족도 조사. 네. 조사론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것처럼 뭐 복수 실험 설계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시험 끝나면 프로그램 참여 끝나면 다시 오지도 않고 찾아가서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사고 설계 검사가 제일 많은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검사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척도에 여는 게 아니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프로그램 진행 중에 들어가서 평가에 관한 질적인 평가를 같이 한다거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 평가를 다시 만들어서 좀 한다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얼마나 과학적이고 타당한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슈퍼바이저로 또는 외부 전문가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정자 교수님하고 했던 수업들도 외부의 박사과정생들 아니면 연구생들 많은 기관들 연구기관들 많잖아요. 충남 도에만 해도요 여성정책 개발 무슨 개발 무슨 연구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또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것도 연구 개발부가 있어서 거기에 다 박사과정생들의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공짜로 해줘요. 프로그램 평가를 걔네들 그 친구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평가해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10회기가 하면 최소한 5회기 이상이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이 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했고 그 모든 전 과정을 서류로 다 보고 프로그램을 할 때도 직접 참여해서 하고 만족도 조사나 평가 설문지를 자기네가 작성해서 갖고 와요. 그리고 다 100%에 뿌려줘요.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 저희가 자기네가 와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거를 자기네들 연구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데이터만 저희한테 주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요새 정말 좋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효율성은 투입 대비 성과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아까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어떤 평가의 방법들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에도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는데 기관장의 욕심으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면 이건 효과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용들을 굉장히 아껴줄 수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드는 비용들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의 재원 낭비를 줄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평가를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되든 뭐 사무국장이 되든 원장님이 되든 뭐 이사장이 되셨을 때 충분히 그런 행정적인 서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업무 분장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일만 잔뜩 하고 평가도 밤에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 그 업무 프로젝트 맡았다고 PA라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앉아서 또 한두 시간 야근하고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죄송한데 일하기 어렵죠. 그리고 아직 사회복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줄 정도의 여력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들이 많죠. 장점이자 단점이죠. 국가가 모든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 정한 법 테두리에서 정한 것 외에 뭐를 주려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겨우 뭐 하루 이틀 쉬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쉴 때 이거 없이 어떻게 쉬어요? 놀러를 가도 요즘같이 기름값 오르는데 옛날에 10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5만 원 갖고 가야 되는데 기름값만 오르나요? 기름값 오르니까 나머지 다 올랐는데 옛날에 1박 2일 뭐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 받다가 지금은 더 받아야 되죠. 저희도 어제 뭐 이렇게 제주도 가는 프로그램들 뭐 하나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 예산이 한 1.6배 오르더라고. 책 먹고 자고 호텔, 항공, 그다음에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다 올라서 그러면 살림살이를 해야 되냐 걱정되네요. 10명 갈 거 반으로 줄이자. 약속을 10명 했는데 고민을 해보긴 하는데 일단 줄여봐. 인원을 줄여줘. 가는 건 가야 돼. 1, 2차 안 되면 1, 2차를 나눠서 보내요. 한 번에 보내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좀 좋아지면 하고 안 되면 제가 마누라 땡빛을 팔아서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 항공비에서는 확 빼서 줘야겠다. 제 항공비 확 줄여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전체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전체의 흐름의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에서의 어떤 다양한 어떤 평가의 방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아시면 그리고서 그런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라고 하는 나무, 그다음에 노인이라고 하는 그 나무들, 이런 것들 나무를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숲 안에서 나무를 보셔야지 나무를 가지고 숲을 평가하시면 잘못하실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그냥 작은 소나무만 가득한 숲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숲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화렵수에서부터 침엽수까지 큰 나무에서 나무까지 풀까지 포함이 돼야 숲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숲을 각자에서 위치해서 각자 나무들이 역할을 다 해줘야 이게 그룹으로 잘 자라요. 물도 나오고 새도 날라오고 동물도 살고. 근데 한 나무만 살으려고 하면 죄송한데 그 나무는 좋을지 모르지만 숲으로 봤을 때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